예,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입니다. 저는 이제 21대 국회 5월 29일까지 임기를 마무리하는 이 상황에서 의료 대란이 만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아마 오늘 참여해주신 패널분들 그리고 안철수 의원님께서 21대 국회 연이어서 이 의료 대란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면서 오늘 마지막 세션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숨가쁘게 달려오셨죠? 많이 배우고 느끼는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 한 시간이기 때문에 랩업을 하는 의미로 사전에 좀 궁금한 부분들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질문 꼭지가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 조금 숨가쁘게 저희도 박진감 있게 진행을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크게 우리 패널의 종합 토론이기 때문에 주제들을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 의료 대란을 바라보는 정치권의 입장에 대해서 좀 안철수 의원님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바람직한 의료 개혁의 방향에 대해서 저는 의료계가 먼저 제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패널들께서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이제 목소리를 내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의견을 주실 건데요. 하부 꼭지로는 전공의 수련 과정 개혁, 그리고 필수 의료 지역 의료 살리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 그리고 대학병원이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가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에 대해서 세부적인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 의료 대란 사태 해결을 위한 방안, 향후 의료 대란이 재발하지 않기 위한 방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 사태에 대한 의사들의 자기 반성도 같이 담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항상 이런 심포지움을 할 때 의료계 내에서만 국한돼서 소통이 되는 게 아니라 국민의 시각과 입장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의사들이 일반 사회와 소통하는 법에 대해서도 오늘 좀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패널이 지금 여기 계시는 패널뿐만 아니라 연자로 참여하셨던 교수님들도 지금 각자 자리에서 발언권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모든 꼭지에 다 돌아가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손을 드시면 자발적으로 우선순위로 제가 시간을 드릴 거고요. 2분 정도로 발언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듣고 풍부하게 논의를 하기 위함이죠. 먼저 그렇다면은 첫 번째 토론으로 시작할 텐데요. 의료 대란을 바라보는 정치권 입장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님께서 포문을 열어주실 텐데 아마 그동안에 많은 선거 과정에서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안철수 의원님은 모두 발언격으로 한 10분 내외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선은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의료 대란이 정말 눈앞에 와 있는데 국민이 가장 큰 피해자다. 저는 그 점부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와 그리고 또 의료계 동시에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의사분들은 그리고 학생과 전공의 분들은 환자 곁으로 돌아오시고 또 정부도 더 이상 그렇게 강제적으로 뭐 2,000명 그런 것들을 계속 고집하기보다는 1년을 유예하고 협의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과학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아까 저 공모에 대해서도 방재승 비대위원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과학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그렇게 점진적으로 증원하자.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그 정치권에서 그 순서가 있습니다. 어떤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맨 먼저 하는 일이 우군을 확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지금 의료계 쪽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뭐 예를 들면 뭐 지금 많이 나왔습니다만 필수 의료 분야에서 자꾸 지원자가 줄어드는 그런 문제라든지 또 의사 과학자가 계속 줄어드는 문제. 사실 그래서 의전원에서 다시 의과대학으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지방의료가 아주 피폐한 점, 이런 점들을 먼저 이제 공론화를 시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토론회도 하고 그러면서 해결 방법을 찾고자 국민들 스스로 이거 정말 큰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우군들을 많이 확보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면 정부는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제안을 하고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의료진이 이 정도 모자라니까 이 정도로 증원하겠다고 숫자를 제일 마지막에 던지는 게 맞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교육 개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번 기억하실 겁니다. 제일 먼저 나온 게 숫자였습니다. 5세 입학. 그래서 교육 개혁이 완전히 무산됐죠. 사실 그때와 비슷한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순서가 좀 거꾸로 되면서 국민적인 공감도 얻지 못하고 여러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어서 결국은 우리 바로 눈앞에 의료 대란이 지금 진행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전공의 분들과 학생분들이 지금 현재 사표 그리고 또 뭐 휴학 이런 것들을 다 내고 있습니다만 곧 이어서 벌어질 내용들은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은 진료 축소는 벌써 시작됐고요. 저도 사실 분당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제 분당병원 정기 검진 받으러 갔는데 소노 예약을 못 잡겠더라고요. 그건 나중에 알려준다고 그럽니다. 그 정도로 지금 사실상 진료 공백은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조금 있으면 병원이 경영난에 심각하게 이제 부딪힐 겁니다. 그래서 지방에 있는 대학병원부터 이제 도산이 시작되고 빠르면 이번 여름부터 아니면 가을부터 그렇게 시작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게 곧 이제 나중에는 빅5까지 이렇게 오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정말 우리나라의 그동안에 우리가 만들어왔던 그런 의료 시스템들이 송두리째 붕괴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올해 만약에 학생들이 이제 휴학을 하게 되면은 당장 보십시오. 내년에 인턴이 있겠습니까? 군의관이 있겠습니까? 공중보건의가 있겠습니까? 그런 공백들이 있고 그리고 또 만약에 1년 휴학한 학생들이 그 다음에 복학해도 문제입니다. 만약에 올해 1,500명을 추가로 뽑는다면 기존의 3,000명에다가 1,500명 추가에다가 또 이제 올해 휴학했다가 돌아온 학생 3,000명 하면 내년에 7,500명을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가 시설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되다 보면 아무래도 이 소규모의 그런 교육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잘 되어야지 훌륭한 의사들을 교육을 시키게 되는데 그것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니까 아무리 교수님들이 노력하셔도 그 의료의 질은 저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거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1년 유예하는 게 사실은 100년 대계를 놓고 보면 그렇게 큰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사 한 사람이 이제 길러지는 데는 의대 6년, 인턴 1년, 레지던트 3년 내지 4년, 그리고 또 남자 같으면 군의관 하니까 보통 10년에서 14년이 필요한데 지금 1년 유예한다고 해서 그게 얼마나 차이 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선에서 어느 정도 타협을 저는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 저는 이렇게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의료계에서 먼저 알고 있었던 이런 우리 핵심적인 세 가지 문제를 먼저 선도적으로 꺼내가지고 해결책을 오히려 주도적으로 정부에 제시하고 우리의 정말 뭐라고 합니까? 아까도 저 교수님이 그러셨습니다만 굉장히 좀 기형적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인 우리나라 의료 체계를 제대로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놓쳤다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정 협의체 만들고 정말 오늘 아까 발표하신 것처럼 내년 2월까지 SCI 논문에다가 여러분들이 패스트 트랙으로 논문을 실으시면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서 적정한 숫자의 사람들을 언제 뽑을 수 있는지 그걸 이제 공론화해서 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한테 남겨진
뭐 최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대로 그냥 정부에서도 밀고 가다가 결국은 의료 대란에 부딪혀서 지방 의료원부터 도산하게 되면서 이런 것들을 경험한 다음에야 고치려고 하면 피해가 사회적으로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안철수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어제 영수회담 보셨죠, 의원님? 어제 영수회담에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안철수 의원님께서 1년 유예를 계속 주장하시는데 그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시나요? 솔직하게 어려울 겁니다. 아주 어렵고 오히려 가을 정도 돼서 도산하는 지방의료원부터 도산하는 일들이 생기면서 좀 다른 어떤 중재안 같은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게 아마도 현실적인 예측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예. 곤란한 질문인데 솔직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도 민주당 의원으로서 어제 영수회담 이전에 많은 의료계 분들이 이재명 당대표 그리고 민주당에 윤석열 대통령한테 좋은 제안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일말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거 알고 있고 저희도 민주당 내에서 사전 회의를 했습니다. 의료 대란만 집중적으로 관계분들이 모여서 논의를 했었는데 그때 저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은 환자분들이 적정한 진료를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은 의사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뭔가 모멘텀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정부도 이번 총선의 결과를 겸허히 받들어서 실제적으로는 뭔가 의사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한 진실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진정하게 정부에서의 사과 그리고 실제로 2,000명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료 대란을 초래했던 관계자분들의 적절한 인사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전공의들 그리고 의사들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지금 수사 강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두어 들고 그 다음에 진실되게 한번 논의해보자라고 한다면 의료계도 대화의 테이블에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어제 영수회담에서 저희 이재명 대표께서 제안한 내용을 보면은 간단하게만 써머리 드릴게요. 의정 갈등이 계속 심화되고 있어서 꼬인 매듭을 서둘러 풀어야 된다. 그리고 의료 현장에 혼란을 겪고 국민들께서도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전향적인 태도 변화,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 여기에는 그런 내용들이 저는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료진들의 즉각적인 현장 복귀, 그리고 공공필수 지역의료 강화, 3대 원칙에 입각해서 증원 규모에 대해서도 유연한 입장을 정부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담아서 국회 공론화 특위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망스러울지 모르겠지만 민주당에서도 의대 정원 확대와 같은 의료 개혁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주요 과제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 해석들이 있을 수 있긴 한데요. 제가 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저는 정치적인 영역에서의 의원들이나 아니면 그 분위기를 전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 타이밍에 정말 의료개혁 필요하다라는 것들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의료계의 의견뿐만 아니라 국민과 환자 그리고 정치권의 여러 상대의 의견들을 잘 반영을 해서 어떻게 합리적인 의료개혁을 가져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는 오늘 심포지움에서도 많은 논의가 됐다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다음 심포지움을 개최한다 그러면 의사가 아닌 다른 분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더 많이 들어서 그들이 원하는 의료개혁과 그들이 원하는 의사의 모습 그리고 의료계에서 불편했지만 그래도 솔직하게 환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으면은 더 좋은 개혁안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작년 10월 17일에요. 보건의료 인력 지원법 개정안을 냈거든요. 거기에 의료 인력에 대한 수급 추계 전문위원회 거버넌스를 만드는 법적 조항 개정안을 냈습니다. 정부가 정말로 의대 정원에 대한 적합한 그런 과학적 추계를 근거로 해서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했다면 이 법안을
작년에 통과시킬 수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이 계속 계류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국회도 잘못이 있지만 정부도 책임이 있고, 저는 5월에 마지막 상임위원회가 열렸을 때 이런 법안들이 미리 통과되어서 100년대계 의료계의 그런 의사 인력 취급에 대한 거버넌스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확실하게 전문가들이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간단하게 안철수 의원님과 함께 정치권의 그런 시각에 대해서 전달을 해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꼭지별로 이제 토론을 이루어지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여기 계신 패널 분들한테도 질문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를 포함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 이따가 플로어에서 질문 받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미리 제안해 주신 바람직한 의료 개혁의 방향에 대해서 전공의 수련 과정 개혁, 그리고 필수 의료 지역 의료의 활성화, 그리고 대학병원의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가기 위한 현실적 방안,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싶은데요. 혹시 우리 패널 분들 중에서 먼저 말씀을 주실 분이 계신가요? 전공의 과정은 두 가지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의사로서의 역할, 그리고 피교육자로서의 역할이 같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전공의 제도에 장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제가 전공의를 한국에서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경험을 쌓았거든요. 환자를 많이 봤습니다. 환자 많이 보는 사람이 실력이 좋아지고 더 좋은 진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해외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장점을 잘 살렸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필수적인 그런 경험, 진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츄에이션에 많이 인볼브가 돼가지고 이 많은 경험을 쌓는 거, 그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반면에 교수님들께서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냥 일을 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저는 무조건 시킵니다. 전공이 같이 있으면 한번 해보라고 뒤에서 쳐다보면서 이제 이런 참을성을 가지고 또 가르치는 그런 자세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두 가지, 저 피교육자로서 그리고 좋은 의사로 그 양축을 잘 가는데 교수님들과 전공의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이 모든 과정이 아주 포지티브한 에너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젊은 세대가 겪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미래가 지금보다 좋지 않을 거라는 그런 불안감, 그것 때문에 출산율도 줄어들고 이 모든 문제가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래가 지금보다 좋을 거라는 희망을 심어주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게 또 교수님들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공의 수련 개혁부터 지금 얘기를 했기 때문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얘기해 주실 패널 분 있으신가요? 예, 김성근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어쩌다 보니 제가 의협 비대위에서 한 달 반 정도 마이크를 잡아서 얼굴이 좀 익숙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가톨릭의대 외과 교수이기도 하고요. 전공의 교육에 관해서는 대한외과학회 책임지도 전문의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책임지도 전문이라는 제도를 저희 외과학회에서 처음 도입을 했고 처음부터 제가 관여를 하고 있고요. 전공의 수련에 대해서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부에서는 80시간 굉장히 오랜 시간 근무하고 이런 제도가 도입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말씀하시는데 저희 세대는 근무 시간 제한이 없었죠. 들어와서 2월 말에 외과에 들어와서 5월 첫째 주에 집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수련의 장점은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혹독한 수련, 그다음에 엄청나게 많은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실력을 쌓아가는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2014년 이후에 전공의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하는 과정에서 80시간 수련 시간 제한이 됐죠. 80시간 수련 제한은 미국의 제도를 따라온 겁니다. 대신 미국에서 만들어진 역사적 배경이 있는데 저희는 그런 역사적 배경을 배제하고 그 시간만 가져왔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80시간을 제한을 하게 되면 꼭 따라와야 되는 게 환자를 보는 양의 제한이 같이 따라왔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공의 1인당 10명 이상을 환자를 배정을 안 한다든가 그런 제도가 같이 따라왔어야 되는데 저희는 시간만 줄였죠. 그러면 그 10명을 제외한 나머지 환자들은 누가 돌봐야 되는가에 대한 논의가 전혀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10년째. 그 인원을 입원 전담 전문이라는 제도로 일부 보충하려고 했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병원에서는 일부 역할을 PA들이 담당을 한다든가 아니면 전임의 선생님들한테 로딩이 올라간다든가 일부 과는 교수님들이 담당한다든가 그러다 보니 반대로 전공의 수련을 담당해줘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될 교수님들의 배정할 만한 시간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악순환으로 지금 10년을 버텨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적으로는 전공의들 입장에서는 내가 전공의로서 훌륭한 전문의가 되는 데 있어서 역량을 쌓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일만 하다 가는 거 아니냐. 실제로 외과 전공의를 마치면서 수술실의 경험이 예전보다 굉장히 떨어지게 되는 경험들을 하게 됐습니다. 교수들 입장에서 보면 당직을 안 하는 전공의들한테 밤에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 교육시킬 만한, 경험할 만한 기회가 점점 없어졌다는 불만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불만이 시작된 2014년 이 전공의 특별법을 만들면서 같이 진행되어야 될 과제들이, 선결 과제들이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았고, 그게 해결되는 것부터가 전공의 수련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본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전문의 중심의 수련병원이 만들어져야 되고요. 전공의 없이 수련병원이 충분하게 돌아가면서 오히려 수련병원이 전공의를 수련해야 되기 때문에 수입이 감소한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그런 제도를 미국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대학병원들은 오히려 전공의 수련을 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죠, 교수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버든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당근책을 유지하는 거고, 또 그런 전공의 수련을 위한 인력이라든가 또 비서라든가 여러 가지 수련 비용을 다 국가에서 미국임에도 불구하고 하는 겁니다. 영국 시스템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우리나라도 결국은 그런 어떤 개념을 도입을 해서 이 수련병원, 교육병원이라는 곳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대한민국에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짧게 네, 말씀 주시죠. 그걸 좀 정리를 해주시고 거기에 전공의가 빠져도 병원이 충분히 운영이 되고 그럼으로써 그 전문의들이 전공의를 교육할 수 있는 역량이 만들어지는 제도가 같이 묶여서 돌아가는 게 대한민국의 목표가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는 제가 대한전공의협의회랑 의사협회 활동하면서 수련평가위원회 구조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건정심 구조의 불합리성에 말씀하시잖아요. 수평이 같은 경우에도 병원협회 그리고 전공의협의회 그리고 정부 측 인사의 추천이 있는데요. 전공의들의 목소리가 훨씬 더 커져야 되기 때문에 위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매년 그 전공의 수련병원의 평가가 되는데 패스하고 있는 과 외에도 페일하고 있는 과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페널티가 매우 약합니다. 그 과가 열악한 과들인데요. 흉부외과 같은 전공의 감축 같은 페널티를 주면 더 열악해지기 때문에 함부로 페널티를 못 주는 것이죠. 그래서 패스 or fail에 대한 명확한 규제, 기준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됐을 때 어떻게 이 과에 대한 개선이 같이 사후에 지원이 될 것인가까지도 논의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이 수평의 구조 내에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전공의에 대한 부분은 됐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살리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에 대해서 좀 논의하려고 하는데요. 필수의료의 재정 확보에 대한 필요성과 대한 방법 그리고 전공의가 어떻게 하면 필수의료를 지원하고 싶을까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안 방법이 있으면은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살리기는 실질적으로 의사정원 확대보다는 훨씬 더 국민들이 요구하는 그리고 우리가 의료개혁에서 구현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의견 있으신 패널 분들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죠. 네. 필수 의료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는 게 맞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 소비자연대 대표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필수 의료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엄연히 필수 의료라는 단어 자체를 의료계에서 먼저 사용하지 않았고요. 정부에서 먼저 사용을 했습니다. 한 10년 좀 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필수 의료 영역과 우리나라에서 지금 얼추 이해되고 있는 필수 의료 영역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개념 정립이 먼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요즘에 뭐 얘기되고 있는 중증, 응급, 소아, 분만 뭐 이런 쪽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그 얘기도 이미 10여 년 전부터 문제가 많이 됐었죠. 저는 응급의료, 응급실 뺑뺑이 얘기를 먼저 하는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옛날에 1339 그 중앙 컨트롤 타워가 있던 시절과 없던 시절의 차이 여기서부터 먼저 출발을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를 만들면서 처음에 제안됐던 것과 나중에 결과물의 차이는 아마도 잘 아시는 분들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집중을 잘 할 것인가, 그걸 분산할 것인가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논의도 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역의료는 사실 지역의 개념에 대한 문제가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요새 공보의 선생님들을 대학병원으로 배치를 하는 걸 이렇게 보면 정부가 과연 지역의료를 뭐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계신 노인분들, 환자분들 다 팽개치고 와서
그 비대면 진료로 이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발상 자체가 굉장히 좀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 지역 의료에 대해서는 지역 소멸 문제와 같이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 꼭 그곳에 의료기관과 의사가 있어야 될 것이냐, 아니면 거기서 환자가 발생했을 때 가장 빠른 방법으로 이송하는 방법을 선택할 것이냐 등등 대안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대안들을 논의하는 게 지역 의료를 살리는 방법이라 생각하고요. 지금의 어떤 이 제대로 된 개념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접근은 아까 처음에 아마 전공희 대표께서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진단이 잘못되면 저희가 치료가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진단, 또 저희 의사들이 원래 학교에서 배울 때 교과서에 맨 처음에 데피니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해법을 만들려 그러니 답이 제대로 안 나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러니까 지난 정권 2020년 문재인 정권에서 공공의대 그리고 공공병원을 통한 의대 정원 확대 문제에서부터 들여다봤는데요. 저희가 이제 가장 공허하게 생각하는 게 일단 뭐 화려한 용어들로 현학적으로 이렇게 이 제목을 짓는 게 저는 사실은 싫습니다. 그래서 많이 부탁드리는데 아까 의대생 그리고 전공의 선생님 7대라고 했어요. 기사 쓰기 되게 어려워요. 7은 일단 피보나치 수열이 아닙니다. 3가지 정도로 핵심적으로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뭐냐면 공짜는 없다는 거죠. 공짜는 없습니다. 세계 어떠한 것에도 안정만이 높고 유수한 것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냥 돈을 당장 내느냐 아니면 미리 내놓고 갈 때 안 내느냐 문제지 이 비용에 대한 것은 실은 빠져있는 게 저는 너무 공허합니다. 네? 그리고 다른 나라 보면 다른 나라도 이거 뭐 마찬가지인데 지역의 힘든 과, 몸이 힘든 과죠. 당직 많이 쓰는 과. 사실 외과 같은 경우에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외과도 사실은 지금은 그냥 이게 팡팡 터져서 밤에 응급콜을 받아야 되는 선생님들은 안 하고 갑상선과 하잖아요. 응급이 없는 걸로 몰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주 필수로 이런 거 써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당직이 많아서 그래서 힘든 이렇게 너무 그 QOL이 낮은 이런 과들이 문제일 텐데 그걸 돈 안 들이고 해결했던 나라는 저는 못 봤습니다. 만약 그거를 주장하시는 분들 중에서 정말 돈 안 들이고 그걸 했다라고 하는 그런 자료가 있으면 정말로 저에게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비용의 문제를 꼭 생각해야 된다. 돈 없이 뭔가를 한다는 것은 너무나 허무한 얘기인 것 같다. 그리고 그걸 우리 국민들에게도 그것을 그분들이 뭐 딴 데 가서 우리가 돈을 훔쳐올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설명해 드리고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우리가 공공병원이든 아니면 필수 의료든 이런 논의 중에서 제가 가장 또 허무하게 생각하는 게 다른 나라와 비교하는 겁니다. 실은 지금 의료 대란이 있기 전에 우리나라 의료 성적은 탑 클래스고 그리고 비용은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교 1등도 부족한 과목을 공부하는 차원에서 우리 국민의 그런 의견을 받아들여서 어떤 걸 점검하는 것은 의미가 있겠으나 우리보다 훨씬 많은 비용을 내고 효과가 떨어지는 그런 나라들을 일부 항목들로 비교해서 그렇게 비교하는 것은 너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상황에 국한시켜서 우리의 특수한 상황에 시켜서 해야 됩니다. 저는 제가 지금 이 기사를 쓰면서 다른 나라 사례들을 봤을 때 다 참고할 만한 정답을 저는 아직까지 찾지 못했습니다. 제 뇌피셜로는 이건 우리가 찾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리고 다른 나라를 참고하는 순간 비용은 확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걸 말씀하시는 분들, 그런 기사를 쓰시는 분들은 그 비용은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 얘기와 돈 없이 그런 것들이 저절로 해결된 사례는 저는 못 봤고 그리고 다른 나라와 그렇게 비교할 만큼 현재 우리 아웃컴이 뒤지지 않는다. 그냥 우리의 부족한 점을 실은 우리 시스템에서 들여다보고 찾아야 된다는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재원 조달이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요. 필수 의료 지역 의료의 그런 재원 확보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도 아이디어가 있으시면은 또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준성 교수님. 필수 의료에 대한 재원 얘기는 아니고요. 그 필수 의료를 더 지원하게끔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이제 심장혈관 흉부외과 교수를 하고 있고 계속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사실
뭐 많이들 다들 아셨을 겁니다. 다 들으셨을 거예요. 사실 이제 필수 의료, 핵심 의료, 비기피 의료 뭐 이런 분야를 갖다가 선택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다 자부심으로 시작을 합니다. 또 국민 여러분들도 포함해서 잘 모르시는 것들이 이 숟가루 올려주면은 의사들이 다 먹는 줄 알아요. 아니죠. 그건 병원의 수입으로 되는 거고 병원이 건전하게 재정을 갖다가 관리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의사들은 교수들은 그걸 이용해 가지고 평가를 받죠. 그러면서 소위 자부심을 꺾게 만듭니다. 이런 현실이 우리 필수 의료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면서 지금 이렇게 된 의료 대란이라든지 2,000명 증원이라든지 낙수효과 여러 가지 오늘 공부하셔서 다 아셨잖아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필수 의료를 갖다 선택하는 데 있어서 자부심을 꺾이게 만들 수밖에 없는 이 현장, 이게 가장 큰 문제고요. 가만히 놔뒀으면은 아마 충분히 3,000명 중에서도 지금 현재 심장혈관 흉부외과를 지원하는 30명의 전공의들이 계속 배출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실제로 제가 필수의료 재정법 법안 냈거든요. 근데 항상 보건복지 상임위에서 걸렸던 게 그런 필수의료의 정의와 범위가 어디냐. 라는 것들이 개념이 명확하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동일한 우리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빠르게 정리해서 어디부터 지원할 건지에 대해서 네이밍과 함께 정의와 범위, 우선순위에 대한 논의를 좀 의료계에서도 같이 고민하면서 빠르게 정리해야 된다. 안 그러면 계속 이 부분만 반복된다라는 거에 대한 시간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 김태경 교수님. 숙가는 당연히 동의하고요. 또 한 가지 오늘 꼭 논의하고 싶은 것이 의료 사고 배상하는 그 문제가 꼭 해결이 돼야 됩니다. 필수의료과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 세 과가 동일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그 소아과 신생아실에서 벌어진 일로 의료진을 구속한 것은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일 때문에 소아과가 정말로 많이 지원자가 줄어들었죠.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환자를 일부러 잘못하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요. 그렇지 않다면 이 국민적인 합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사고가 안 일어날 수는 없거든요. 사고는 일어나는 그런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확률적으로 몇 %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분들을 오히려 보호해 줘야 되는 대상으로 이렇게 국민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캐나다에서 그래서 국가 재정으로 한 80% 정도의 그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것도 의사들이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고요. 이분들을 그런 데서 보호시켜줘야 이런 필수 의료 우리가 얘기하는 그 응급의학과, 소아과, 산부인과 같은 데가 마음 놓고 디펜시브한 의료가 아니고 자기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의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 전공의 분들 많이 오셨다고 해서 사실 이야기 듣고 싶은데 저희 의원실에서 1,008명의 대상으로 의대생 인턴분들한테 설문조사했더니 필수의료 지원하려고 했던 많은 젊은 의사들이 이 사태를 통해서 90%가 지원 안 하겠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필수의료로 젊은 의사들이 지원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많이 바뀌어야 될까에 대해서 당사자들의 목소리 듣고 싶은데 혹시 말씀 주실 선생님 계실까요? 예. 그러면은 이따가 좀 정리가 되시면은 기회가 되시면 손 들고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철수 의원님. 뭐 사실 지금 뭐 소위 필수 의료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다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아주 낮은 그 수가, 건강보험 수가.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법적인 책임이 과도하다는 것 그건데 이미 법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김태경 교수님이 말씀 잘해 주셨으니까 우리나라 그 건강보험 수가 이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저는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기본적으로 그 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적자를 보게 만들고 오히려 그 적자를 비급여로 메우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비급여를 조장을 하게 되고 OECD 평균 그 의료비가 전 국민 의료비가 계속 이렇게 상승하는 거죠. 앞으로 더 상승해서 거의 뭐 미국까지 간다는 건 사실 굉장히 충격적입니다만 그래서 저는 우선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이 수가를 재조정해서 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최소한 원가 보전이라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또 두 번째로는 그 일종의 제로섬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소아과의 수가를 올리면 재정은 그냥 그대로 동일하니까 다른 과가 깎입니다. 그럼 다른 과에서 반발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사실 국가가 재정을 더 투입을 해야지만이 이런 그 필수 의료에 대한 수가 상승이 가능하다. 그 말씀을 또 드리고 싶고요. 예를 들면 아주 경증인 감기라든지 또는 의료 쇼핑, 예를 들면 하루에 4군데 병원을 가시는 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 수가를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정말 건강보험에 제대로 된 취지에 맞추려면 경증에 대해서는 거의 그 대부분 본인이 부담을 하게 하고 정말 중증인 분에 대해서는 상한을 정해서 예를 들면 그 말기의 암 환자분 같으면 1,000만 원이 넘으면 그 다음부터는 보험에서 보존을 해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전면적인 수술이 필요하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토론 한 20분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의료대란에서의 중요한 우리 젊은 의사들의 목소리는 저희는 많이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의대생분들 그리고 젊은 의사분들 혹시 발언을 하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손들어 주시고요. 저희가 우선적으로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필수 의료에 대한 논의는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세 번째로 대학병원이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가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에 대해서 좀 토론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 주실 패널 계시면 손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김성근 교수님. 네, 제가 앞에 있는 사람 중에 대학병원에 있다 보니까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문의 중심 병원이라고 했을 때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전공의 없이도 충분히 잘 돌아가는 병원 어디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사실 없는 건 아닙니다. 지금 대학병원들 중에도 개원한 지 3년이 되지 않으면 전공이 배정이 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전공의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대 마곡병원도 그랬을 거고요. 용인 세브란스도 그랬을 거고요. 그런 모델이 없지 않습니다. 대신 이제 그 병원들이 과연 대학병원으로서의 역할, 일반 종합병원하고 분명히 차이는 있어야 될 겁니다. 교수님들 많이 계시니까 대학 교수로 남은 이유가 단순히 환자 진료하기 때문에 남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연구하고 교육하고 이런 시스템에서 내가 뭔가를 더 이루어가고 싶은 욕심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이 모인 곳이 대학병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일만 하는 사람을 채워가지고 전문의로 돌아간다? 여기에선 좀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육병원이라고 한다면. 특히 지도 전문의 내지는 책임지도 전문의 이렇게 전공의 교육을 나중에 담당해야 될 분들은 다른 나라들의 예를 보면 본인이 사용해야 되는 시간에 뭐 일정 퍼센트, 20, 30% 이상 이렇게 충분히 자기가 전공의 수련을 담당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을 받게 되고요. 거기서 손해보는 경제적인 내용들은 또 국가에서 보장을 받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육병원들은 그런 전문의들의 그 일을 줄여야 되는 시간을 또 대신 누군가 해줘야 되는 인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지금 생각하고 있는 정원보다 굉장히 많은 정원이 배정이 돼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는 당연히 따라오는 수가가 같이 되지 않으면 지금 병원 시스템에서는 사람을 더 뽑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병원인 또 수련병원에서는 건강보험 수가 이외에도 거기에 관련된 수가 내지는 비용을 국가에서 비용 부담을 해주지 않으면 전문의로 돌아가는 이런 병원은 좀 공연불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쪽 건강보험 수가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전공의 수련 비용 내지는 교육병원으로서의 어떤 국가 비용 이런 것들을 같이 해준다 그러면 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제는 현 의료대란 사태 해결을 위한 방안입니다.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그동안에 많은 고민들을 하셨을 텐데 본인이 생각하는 뭔가 솔루션이나 제안이 있으면 말씀 주시고요. 아까 오주환 교수님께서도 열심히 설명해 주셨는데 서울의대 비대위 연구 공모안에 대해서 이 의사 추계 관련한 공모에 대해서도 뭐 의견이 있으시면 같이 말씀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발언하고 싶은 패널 있으신가요? 서울대학교 교수이기 이전에 애 둘의 엄마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의료 사태를 그러니까 원인이고 이런 것들은 다 설명을 많이 해주셔서 다들 이해를 했는데요. 이렇게 비교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다른 분과 동업을 하고 있는데 이 동업자가 저희 아들을 구박해서 내쫓았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이제 사업을 하자고 하는 거죠. 이렇게 뭔가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구상을 하자라고 제안을 할 때 첫 번째 조건은 그분이 구박하고 내쫓고 계속 욕하고 악마화시키고 있는 내 아들에 대해서 일단은 내가 잘못 생각했다. 그거 아니다. 이제 그렇게 나는 더 이상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가 일단 대화의 가장 첫 번째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의대 정원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그것은 지금 저희가 서울대에서 하고자 하는 이런 과학적인 것을 바탕으로 해서 해야 하는 게 당연하지만 사실은 그 숫자 자체는 저한테는 전혀 중요하지 않거든요. 제가 그야말로 사직서를 던진 것도 숫자는 뭔가 근거가 있으면 그걸로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희 아이들이 모욕받고 협박받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어떤 부모가 내 자식이 내쫓겼고 협박을 받는데 동업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 먼저 해결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 그 여러 발표를 들으면서 저 자신이 느낀 것이 많은 분들이 정말로 이 문제를 진정성을 가지고 해결하기를 원한다 이런 생각을 첫째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정성을 가지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말 진정성을 가진 첫 만남이 있어야지 됩니다. 그 첫 만남이 없이는 시작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정부가 출범할 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원대한 구상. 우리 안 의원님도 잘 아실 것 같은데 그럼 우리 북한 쪽에 제안한 것이죠. 사실 원대한 구상. 제 보기에는 다시 한번 원대한 구상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 원대한 구상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포용력을 가지고 자 이제 진정을 한번 만나보자. 이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 속에는 반드시 원점 재논의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백지화가 아닙니다. 모든 현안을 잘 들여다보시면 완전성이 없어요. 의사수도 그렇지만 다른 필수 의료 패키지도 그 내용에 완전성이 없습니다. 논의 다 사항입니다. 자, 그러면은 진짜 원점에서 지금 꺼내놓은 정부가 내놓은 아젠다에 대해서 재논의를 하자. 원점 재논의. 우린 백지화가 아니다. 이 얘기를 상호간에 정말 합의를 하고 테이블에 앉는 첫 시작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근데 그건 정부가 먼저 제안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의료계도 약속을 해야 됩니다. 의료계도 이제는 정부가 내놓은 모든 안건마다 반대하지 않는다. 우리는 진정성을 가지고 테이블 안에 이 의제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올바른 의료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도 임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나 어떤 안이 나오더라도 한 번에 해결할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에비던스 베이스도 얘기했고 우리 과학적인 것도 얘기했죠. 근거를 갖고 얘기해야 됩니다. 근거를 가지려면 한 번에 우리나라가 크지 않은 나라라고 하더라도 한 번에 하기는 어렵습니다. 재정적인 여건도 그렇고 시범 사업을 해서 시범 사업 내에서 비교하고 검토하고 조정하고 올바른 사업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제 우리가 처음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말씀은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패널 분, 김성문 교수님. 제가 의협 비대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 싸움의 한 중간에 의협 비대위 임기가 오늘까지입니다. 언론홍보위원장으로서의 업무는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만 일단 처음 제가 하나 말씀드릴 건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선 강기영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정부의 사과가 우선 돼야 됩니다. 우리 지금 상처받은 분들 다 모여 계신데 전공의 학생, 교수님들 모두 상처 무지하게 받았습니다. 아마도 2월 6일 날 그 설 연휴 직전에 발표하고 몰아붙이기식으로 했으면 될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았죠. 돌이켜보면 2월 6일 날 정원 발표하고요. 그날 오후에 바로 이 대학병원의 원장님들한테 이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그 다음에 이 전체 휴가, 단체 휴가 수리 금지 명령부터 시작해서 각 지역 의사회장들한테, 지역 의사회장들한테 단체 행동 교사 금지 명령서가 그날 바로 나왔습니다. 2월 6일에.
2월 6일 아침에 발표하고 6일에 오후에 나왔거든요. 2월 7일에 해서 저희 비대위가 구성되기 위한 대의원회가 만들어졌고 이런 타임테이블이 있었는데 보면요. 느낌이 뭐였냐면 이거는 무슨 조폭을 가두리 수사라 그러나요? 뭐 이렇게 몰아치고 해서 뭐 그물에 몰아놓고 때려잡는 이런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박민수 차관은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계속 협박성의 발언들을 하면서 좀 더 자극을 했죠. 돌이켜보면 그런 자극이 없었다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홍윤철 교수님 말씀처럼 대화 테이블에도 앉아서 조곤조곤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도 있어서요. 일단 사과가 먼저 돼야 되고요. 원점 재논의는 의료계 단일안이라고 제가 한 달 동안 목이 터져라 계속 외쳤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단일안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단일안을 내놨는데 단일안이 없다고 얘기하는 분들하고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더니 어제는 또 병협하고 단일안을 뭐 만들려고 그래서 아니 그러면 노동운동 하시는 분들 예를 들면 민노총하고 정경련하고 같이 단일안을 내서 뭐 하는 거 봤습니까? 그런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하니까 점점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사과가 필요하다. 그리고 대통령 담화문에서도 말씀하셨던 내용에 굉장히 틀린 내용들이 많습니다. 의료계하고 뭐 만나서 얘기했다. 처음에 30차례 얘기했다 그러더니 회의록 까자 그랬더니 이 숫자가 줄고 있습니다. 저는 그 28차례 회의록을 다 읽어봤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제가 다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많은 대화와 협상이 있었습니다만 정원, 증원에 대해서 숫자를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었고요. 증원에 대해서 의견만 낸 적 6번. 그중에 2번은 증원 얘기하니까 오늘 회의하지 맙시다라고 한 것도 논의를 했다고 들어갑니다. 그게 논의입니까? 이런 식에 대한 사과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야 진정성을 가지고 만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야 시작이 되는데 물론 원점 재논의란 말이 빠진 상태에서는 앞으로 진행이 안 될 거라는 걸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동의하실 거고 국민들 여러분께서도 의사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마이너스로 가자, 0으로 가자 이런 거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다른 나라들도 똑같은 증원 이런 계획이 있을 때 그냥 이런 식으로 정부의 숫자 얘기해서 간 적이 없거든요. 그런 논의체, 다른 나라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그런 다른 나라들에 있었던 논의체들을 우리가 좀 따라가는 척이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더 발언하실 패널이 없으시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향후에 의료 대란이 재발하지 않기 위한 방안인데요. 사실 2020년에도 그리고 24년에도 계속 의사정원 확대를 정치권에서 드라이브 걸면서 뭔가 의료계 그럼 잠시 멈춤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의사정원을 가지고 이렇게 실갱이를 해야 되는지 매우 우리 국민적으로도 소모적이고 우리 의료의 발전을 저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의사 정원이 늘리면 늘리고 줄이면 줄일 수 있는 기본적인 거버넌스 구축이 매우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이런 문제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부와 의사 그리고 국민 지금 엄청나게 많은 갈등과 함께 골이 깊어졌습니다. 제가 가장 우려하는 거는 의사와 환자의 불신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그 상처가 수년간 지속될 텐데 그 결과가 정말 좋은 관계 개선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더 많은 의료소송으로 연결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럼 의료계는 방어 진료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중증 환자를 보기 어려워지겠죠. 결국에 모든 피해는 국민들한테 갑니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지금부터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과 목소리를 내야 될지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임태영 연구소님. 예,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의사가 국민들과 친해져야 되겠습니다. 의사들이 국민들과 더 가까이 접하면서 커뮤니케이션 잘할 수 있는 통로를 많이 만들어야 되고요. 일단 국민들한테 의사들이 사랑받는 게 먼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의사들은 마치 구름 속에 쌓여있는 사람들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프로페셔널한 거, 자기만 알고 있는 거를 프로텍트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 더 투명하고 또 의사들끼리 서로 자정작용을 해서 우리가 우리의 묻은 때를 잘 씻어낼 수 있다. 이런 거를 자꾸 보여줘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그 일이 해결이 되면 이제 시작이 될 텐데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의사들이 어떤 결정을 하는 그런 주체에 있어서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지금은 보건복지부의 의사의 어떤 그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뭐 심평원 같은 데를 봐도 의사들이 소수죠.
근데 어떤 의료 시술에 대한 그 지급의 평가를 의사들이 아니고 어떻게 잘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의사가 다수인 그런 그런 위원회에서 평가를 하고 의사가 아닌 분들은 이걸 감시하고 보조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의견을 내는 그런 구조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의료 정책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의사가 다수인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처음 안으로 나왔다면 이 2,000명 안은 전혀 나오지도 않았을 거고, 저는 캐나다에서 이런 사건을 보고 사실 밤에 잠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글을 하나 쓰기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이 다시 일어나지 않으려면 우리 의사가 국민께 잘 보이고 우리가 그런 위원회 참 놓치지 않고 좀 많이 포함돼서 의견을 많이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의견 있는 패널, 예,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분당 서울대병원 최경입니다. 저는 국민과 특히 언론계 그리고 오늘 참석해주신 소비자단체 환우의 대표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의사는 나중에 환자가 되거나 아니면 현재부터 환자의 가족입니다. 의사들은 지금 당장 대학병원 진료가 정상화돼서 제대로 된 진료를 모든 국민들이 받고 그 중에 의사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김태형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셔서 겹치는 부분은 있지만 의사가 이 사회에서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전문가로서 존중을 받아야 됩니다. 전문가가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보상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존중받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의사들을 국민과 갈라치게 하면서 의사를 두들겨 패면 국민들의 지지가 올라가는 이런 못된 정치 짓거리가 수십 년 동안 진행돼 왔습니다. 이것은 꼭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피해야 될 그런 점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의사를 돈벌이만 가지고 하지 말고 한쪽으로 몰아가지 말고 전문가로서 의견을 내는 것을 존중하는 그것이 선진국으로 가는 바른 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거의 마지막 질문을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현 사태에 대한 의사들의 자기 반성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란에 직면하기 직전까지 제대로 된 준비와 이런 사고를 갖고 있었는지 그동안에 우리 태도에 대해서도 좀 반성을 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에서의 의료계에서의 앞으로 이런 고질적인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우리의 반성의 시간이 저는 국민들 앞에서도 매우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실 수 있는 패널이 있으신지. 예, 김성근 교수님. 네. 앞에 말씀하셨던 재발 방지, 자기 반성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 의사들과 일반 국민들하고의 소통의 문제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의사 아닌 친구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네 말은 알겠는데 그거를 보통 우리 일반 국민들한테 얘기하면 잘 못 알아들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의사들이 일반 국민들, 특히 환자분들 아닌 일반 국민들하고의 소통을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환자를 많이 만나는 직업이다 보니 이게 저희가 소통을 잘하고 있다는 착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환자분들은 지금 방금 말씀 주신 것과 같이 정보 비대칭성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관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좀 굉장히 신뢰를 보여주신 모습을 보이고 계신데 바깥에 나가보니까 국민들이 우리한테 신뢰를 안 보내네. 이런 좀 황당한 느낌을 받으실 것 같아서 그건 분명히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어떤 위원회나 이런데 지금도 사실은 의료개혁위원회 특위 참여 안 하고 있지만 물론 지금 구성에는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 구성을 좀 변화시키고 이런 노력을 하면서 참여해서 많은 의견을 듣고 또 얘기도 해야 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신뢰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의료면허 취소법도 나왔고 이런 또 수술방 CCTV도 달려 있고 이런 걸 보면서
이런 게 왜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고 또 법안이 만들어지고 이럴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스스로의 자기 반성이 있어야 되는 순간에 자기 반성이 너무 없지 않았는가라는 게 있고요.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핑계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뭐 대한의사협회가 이 회원들에 대한 징계권이 없습니다. 자율징계권을 달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반대로 징계권을 달라 그러기 전에 징계를 받아야 될 사람에 대한 강력한 자체 경고 내지는 뭐 우리가 보건복지부에 징계를 요구한다든가 이런 행동이 먼저 보여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만 하지 말고 이제 행동을 할 때가 됐다. 또 행동을 함으로써 국민들한테 이 신뢰를 얻었을 때 우리 목소리가 좀 더 들릴 것이고 그럴 때 어떤 위원회를 구성할 때 의사들이 더 다수를 차지하겠다는 얘기를 했을 때도 이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의사들이 많이 들어가면 의사들 편으로 의견이 많이 모아지지 않을까라는 뭐 기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다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의사들 많이 모아놓으면 뜻이 하나로 모이던가요? 잘 안 됩니다. 서로 더 잘 싸웁니다. 더 활발하게 논의하고 더 옳은 결론을 위해서 논의하고 결정하는 사람들이 의사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 시간이 추가돼서 최기영 교수님 이거에 관련된 코멘트인가요? 예. 김성근 교수님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의사들의 반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안철수 의원님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지금 의료 사태는 국민의 아주 심각한 그 위험이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중대한 그 정치적인 사건입니다. 따라서 이건 정치적으로 풀어주셔야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가 있고요. 그런 점에서 안철수 의원님께서 정치력을 발휘해서 좀 대통령님과 이렇게 물론 뭐 윤석열 대통령이 일부러 피하고 있다는 것도 알지만 좀 독대하셔서 이거에 대한 바른 의견을 좀 내어주십사. 그거를 꼭 당부드리고 싶고요. 신현영 위원님께서도 의정 활동하시면서 참 많은 노력해 주신 거 알고 있는데 민주당 내에서도 좀 전문가로서 좋은 의견과 입법을 많이 해주시고 잘못된 입법은 좀 고치거나 폐지하는 그런 거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처음 이야기가 나온 2월 6일부터 시작해서 제가 첫 반응이 그랬거든요. 2,000명이 갑자기 나오길래 그러면 10년 후에 서울에만 매년 2,000개씩 피부과 생기면 어떻게 할 거냐고 제가 처음부터 해서 지금까지 20여 차례 사실 언론 인터뷰라든지 글이라든지 계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여당에서 거의 유일하게 계속 문제 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훨씬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저도 한 말씀 드리면 22대 의사 출신 국회의원 8명이잖아요. 의료대란으로 인해서 발생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국회 최대의 의사들이 진출을 했는데요. 의사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의사 국회의원 혼자 할 수 없고 우리 다 같이 소통하면서 국민들과 같은 접점을 찾아나가기 위한 노력을 많이 도와주셔야 된다. 국회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 시간이 많이 초과되긴 했는데 지금 질문자들이 3분이 대기하고 계신 것 같아서 빠르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예, 답변 듣고 싶은 분을 지목하셔도 됩니다. 예. 네, 저 응급의학과 전문이고요. 아까 그 김성근 교수님께서 응급실 뺑뺑이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응급실에 응급실에 환자가 와서 제대로 치료받기가 어려운 최종 치료가 안 되는 경우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중증 외상 환자가 있는데 이제 그거를 수술하고 이럴 의사가 없는 병원에 그 환자가 도착을 하게 되면 이제 그 환자는 최종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고 또 결국은 치료가 지연이 되고 악결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그런 경우를 이제 보통 언론에서는 응급실 뺑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게 어떻게 해서 의사의 절대 수가 부족하다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건지 어떤 최종 치료 역량과 어떤 전원 절차를 개선하고 이런 걸로 통해서 개선을 해야지 어떻게 의사 수 부족으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지 이제 이거에 대해서도 좀 우려를 제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계속 필수 의료 말씀을 하는데
그 전문의들이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게 문제고 그로 인해서 그러니까 제대로 그러니까 자기 일을 하지 못하고 다른 일을 하게 되는 배치의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도 어떻게 그 의사의 절대수 부족이 원인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참 우려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철수 의원님이나 신현영 의원님께 드리고 싶은 문제는 그러니까 현장에 일하는 의사라면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의사의 절대수 부족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누구나 알면도 정치권에서는 그걸 인정하지 않고 특히 대통령실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입과 귀를 닫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정보를 전달이 제대로 안 돼서 생긴 문제인지 아니면 십상시들이 눈을 가리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척을 하는 건지 그 정치권에서는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선수가 높은 안철수 의원님한테 마이크를 우선 넘기겠습니다. 저 의료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사실 이번 21대 국회도 이렇게 2사람밖에는 의사가 없었고요. 그리고 특히 정부 쪽에서는 보건복지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복지 쪽이 워낙 그 예산이 많습니다. 보통 그렇게 그 두 다른 분야가 붙어서 한 부처가 되는 경우에 그 한쪽에 대한 관심이 급속도로 떨어집니다. 우선순위도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일 이상적으로는 전혀 다른 이런 분야가 두 개가 붙어 있으면 예전에 이건 다른 얘기가 되겠다. 어쨌든 그 복지와 보건 또는 의료 분야가 이렇게 부처가 나뉘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 마침 또 지금 현재 질병관리청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예 거기를 통합을 해서 하나의 부처로 따로 이렇게 만드는 것도 이걸 제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4년간 정치권에서 경험한 바로는 이 정당이나 아니면 정치권에서는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몇 가지 요건을 갖추고선 적극적으로 우선순위로 대응하거든요. 그 요건이 뭐냐면 첫 번째, 현안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사건 사고에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이어야 된다. 두 번째가 이 사안에 대해서 대책을 또는 대안을 얘기했을 때 정치인들이 갈등 구조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야 이슈가 지속되면서도 언론 생산력이 높아진다. 세 번째, 그 주장에 대해서 국민들이 70% 정도 공감해 준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주장할 수 있다. 라는 기준들이 나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치는 정말 정책이나 아니면 전문가의 시각과는 많이 다른 영역이다라는 거를 말씀을 솔직하게 드리는 바가 있고요. 그런 정치인들의 생리를 가지고서 우리 전문가 집단이 어떻게 접근하면서도 소통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략까지도 같이 논의를 해야 되는 게 어쩔 수 없는 정치의 현실이다라고 제가 지난 4년간의 소회를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정치인이 안 되려고 노력했지만 정당이나 정치에서는 그런 부분이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예, 또 질문 있습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코미디닷컴 최지현 기자입니다. 지금 뭐 정치적 해결에 대해서 좀 강조가 되고 있는데 또 김성근 교수님께서도 지금 아까 뭐 소통 재검토라던가 뭐 의사단체 구성 변경 같은 부분들을 좀 언급해 주셔서 인상 깊습니다. 이 말씀이 향후에 좀 정부와의 소통이나 또 뭐 의정협의체 참여 같은 부분도 좀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건지 좀 의견이 궁금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다른 연자분들께서도 뭐 의정협의체라던가 의정협의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주시죠. 제가 의협을 대변할 수는 없어서 하지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와 소통하는 창구기 때문에 분명히 참여는 할 거다. 근데 지금의 모습으로는 굉장히 어렵겠다는 말씀을 계속 드려왔습니다. 이 건정심, 보정심 계속 하루 종일 들으셨을 텐데 그 구성을 보면 의사들이 전문가로서 의견을 내기 거의 불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 이런 사태까지 촉발이 됐다고 보는 거죠. 굉장히 다양한 부분의 위원회가 구성이 될 수가 있는데요. 사회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야 되는 위원회가 있을 겁니다.
아니면 또 결정을 해야 되는 위원회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뭔가 구성이 바뀌어야 되는데 저희는 거의 기계적인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번에 그 의료개혁 특위도 보면 뭐 예상과 전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도대체 이분들이 내지는 이 분야가 왜 들어오지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분야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기계적인 균형을 맞추는 위원회는 앞으로도 의사단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든가 참여하기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생각은 대부분 동의합니다. 아마 그 의협 회장님께서도 이면택 당선인께서도 말씀하셨던 게 지금의 의료개혁 특위에 의사 정원을 3배를 늘리면 들어갈 수 있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분명히 만들어져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충분히 많은 의견을 개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예, 마지막 그럼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분당 서울대병원 흉부외과 소위 말해서 기피과 했던 전공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조금 이렇게 좀 부담스럽게 마이크를 잡게 되었고요. 일단은 저희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변 대다수의 사직 전공의 친구들 보면은 의료 대란이 어영부영 마무리되면 뭐 일부 소수만 복귀하고 좀 뭐 비가역적 의료 분야가 일어날 거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협의체를 만들거든 뭐 그러한 뭐 과정 중에 있어서 이것을 통해서 뭐 대표들끼리 사인하는 게 지금 중요한 사안이 아니라고 지금 정확하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가 좀 많은 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바는 대표 한두 명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시고 전공의들이 좀 복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줬으면 하는 좀 간곡한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피과 하는 대부분의 전공의들은 사람 하나 살리고 싶다고 그 소위 말하는 밥그릇 싸움 하지 않고 이곳에 나온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정말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 정부가 마음에 있는 그런 대안을 주지 않는다면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좀 마음을 쓰였습니다. 예, 진솔한 전공의의 말씀을 끝으로 오늘 지금 세션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